안녕하세요. 오늘 4월 5일 수요일 4월의 첫 번째 주간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간 이슈에서는 바이낸스 악재를 버텨낸 비트코인과 주목해야 할 암호화폐 뉴스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그와 함께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상승과 트렌드를 주도했던 알트코인들과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에 관한 내용, 그리고 두나무에서 공동 주최했던 디콘 행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 공포 및 탐욕 지수를 보면 지금 62로 탐욕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주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탐욕 단계에 들어와 있다. 현재 시장은 공포를 지나서 지난주부터 시장은 일단 탐욕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탐욕 단계에 들어오면 흡사 우리 과매수 구간을 타고 가는 움직임하고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조정이 나올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시장이 현재는 탐욕 단계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탐욕 단계에 들어와서 좀 지속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의 단기 조정 움직임도 염두에 두시면서 살피셔야 되는 시점으로 들어온 걸로 봅니다. 이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지난주와 이번주에 있었던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바이낸스 악재를 견뎌내고 버틴 비트코인인데 첫 번째 타이틀이 지속되는 미 규제 당국의 바이낸스에 대한 포화와 그리고 악재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뿐만 아니라 2주간 미국 규제 당국의 집중 규제 조치를 맞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물량이 거래소에서 많이 빠져나갔어요. 자금 유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크게 암호화폐 시장을 보는 두 개 축이 있죠. 미 행정부가 있고 중국이 있죠. 미 행정부는 지금 지속적으로 규제 일변도 규제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부정적 스탠스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부정적 스탠스가 왜 이게 좀 고도의 순지 이 부분까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바이낸스에 대한 특히 이제 제재 규제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쪽에 자본의 세탁 창구로서 활용됐다. 이런 내용들을 들어서 법무부 쪽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기관들에서 지속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규제 당국에서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들에 대한 물량이 많이 빠져나갔고 거래소에서 전체적으로는 유동성이 바이낸스에서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전체 거래량의 많은 부분을 바이낸스가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특히나 4일날 어저께 이번 주 들어와서는 황당한 내용까지는 많이 나왔죠.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에 대한 인터폴 적석 수배 루머 확산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의 조정이 시간 차트의 조정 물론 이제 저희 시장에서는 박스권 구간 내 움직임이라고 이전에도 계속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루머의 불안한 측면들을 보였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올 시즌 들어왔고 창풍자오가 퍼드에 대해서 반응을 빨리 하는 편이에요. 자신을 둘러싼 뭔가가 지금 많이 있다는 걸 자기도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이 나오면은 최대한 피드백을 좀 빨리 하는 편입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나온 부분이죠. 그 적색 수배에 관련되어 있는 퍼드는 조던 PC라고 하는 사람이 적색 수배설에 대해서 퍼드를 자기가 퍼뜨렸다. 이런 부분으로 사과하는 내용들을 펼쳤죠. 이런 부분에서 이 내용들은 나가리 사실상 그냥 나가리로 판별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둘러싼 내용들 외에도 지금 바이낸스를 둘러싸고 10억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도 지금 들어온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BNB를 상장하고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비 지급해서 홍보했다. 그래서 투자해서 피해를 봤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슈까지는 크게 될 것 같진 않는데 일단 지금 바이낸스를 둘러싸여 있는 많은 규제 제재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반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중국은 홍콩을 베이스로 해서 암호화폐 쪽에 친암호화폐 전략들을 지금 계속 정책들을 펼치고 있죠. 이게 CBDC 디지털 위안화의 입구 전략, 유동성 확보하기 위한 입구 전략하고도 연결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두 정부가 서로 전혀 다른 스탠스로 암호화폐를 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12DC 로 넘어가는 지금 단계에서 주도권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12DC가 진행되는 부분에서 좀 빠르게 전개를 시켜놓은 게 중국 쪽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로서 이미 많은 테스트를 해놓은 상태죠. 해놓고 있고 블록체인 업체들도 많이 확보하려고 그리고 자국 홍콩 쪽에다가 많이 유치하려고 지금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원금도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 시간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부가 계속 기사들에서 나올 거예요. 최근에 들어서 많이 나온 내용들이 기축통화, 기축통화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기축통화, 달러의 기축통화가 무너지고 있다. 위안화가 기축통화 영역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하는 내용들이 여러 얘기들이 지금 뉴스 기사들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우려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여기에서의 전략적인 접근은 누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디지털 화폐 쪽에서 누가 사용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나오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봐도 지금 뭐 위챗이나 뭐 중국에서의 기존의 페이류와의 연결 포인트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들은 사실은 중국은 정부 당국 쪽에서의 접근이 좀 많은 편이고 미국은 민간 회사들 위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또 얘기되겠지만 도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내용들하고도 약간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엔 지금 전반적으로 흐르는 모든 내용의 기조는 금융이고요. 금융. 그리고 이 금융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는 CBDC입니다. CBDC고 여기는 결국 뭐냐? 디지털 쪽에서의 화폐 전쟁. 화폐에 대한 디지털 화폐를 둘러싸있는 헤게모니 싸움으로의 전개 가능성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사우디나 사우디에서 뭐 석유 감산에 대한 부분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브릭스를 통해서 브라질이나 이쪽으로 위안화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근간들을 두고 내용들 기사들을 좀 더 살펴보시면 이게 이제 점점 암호화폐 디지털 커런시 뭐 이런 부분들이 서로 뒤섞여가는 과정이라 결국에는 내내 같은 얘기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이게 시장의 전체 규모를 키워가는 지금 현재 단계로 진입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아직은 기관들에서 유력한 뭐 대규모 자금들을 가진 기관들에서 아직은 뭐 확정적으로 많이 들어온 것 같진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고 비즈니스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뉴스가 나올 때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화 되겠죠. 비트코인의 부분에서 큰 움직임이 나오는 형태, 암호화폐 쪽에서의 큰 움직임이 나오는 형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 정도로 하고요. 바이낸스에 대한 집중 미 규제 당국의 포화와 악재라고 하는 부분들 계속되고 있다. 이게 끝난 게 아닌 것 같다.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런 류에 관련돼 있는 다양한 퍼드나 내용들 기사들이 또 이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의 조정 시기와 겹치게 되면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뉴스가 그냥 퍼드로 그냥 묻혀버리고 휘발되어 날아가지만 또 조정 구간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떤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살피면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이 트위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트위터 암호화폐를 시작으로 슈퍼 앱을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트위터가 또 일론 머스크가 또 한 번 또 시장을 또 막 흔들어 제끼고 있죠. 흔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4월 4일 등록된 기사들 보면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대표 사진을 파랑새에서 도지 개사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내용들을 올렸죠. 옛날 사진이라고 이런 부분들 이런 내용들을 올리면서 도지가 급등을 했습니다. 도지가 급등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도지를 둘러싸있는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지속적으로 도지를 언급하고 도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단순한 밈인가?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생각으로 이걸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 이제 분석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는 보통 스페이스X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익숙하죠. 그렇지만 이 페이팔 전 세계 1등 해외 송금 사이트죠. 이 페이팔을 창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융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걸 통해서 회사를 팔아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던 사람이기도 해요. 이 부분들을 보고 살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론 머스크에 대한 내용들을 하게 되면 반대되는 인물이 피터 틸이 나오고요. 피터 틸이 나오고 피터 틸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보면은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소액, 송금, 결제에 대한 부분들 시스템을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 쪽에서를 활용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레거시 금융에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하고 같이 연결시킬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표 주자로 도지를 염두에 두는 건가? 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단순히 이게 그냥 밈으로 떠들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여러 발표 때도 머스크가 트위터를 궁극적으로 금융회사로 만들어 오고 이런 부분들은 20년부터 준비해 온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월스트리트에서 보도를 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페이팔 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팔을 만든 머스크는 피터 틸이 이제 페이팔의 이제 대표이사가 됩니다. 이 부분들 이제 자기는 쫓겨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쫓겨났고 그리고 이사회는 피터 틸을 CEO로 임명했다. 이런 부분들이 피터 틸에 대한 내용도 잠시 후는 피터 틸은 처음에는 이 부분들에 대한 확장으로 리플 쪽을 컨택을 했는데 리플 쪽에서 안 하고 스텔라에 대한 부분들 스텔라 쪽에는 이 또 피터 틸하고 연결되어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암호화폐 쪽에도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피터 틸은 나중에 비탈릭 부테린에게 장학금을 준 인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트위터 사용자에게 서로에게 송금을 하고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고 앱 하나로 모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겸 슈퍼 앱을 꿈꾸고 있다. 뭐 이런 구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위터에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그리고 메신저로서의 기능 그리고 여기에 지금 비트코인 라이트닝을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도지를 활용한 결제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붙여서 그리고 일반 피아트에 대한 송금 부분까지 같이 포함하는 부분들로 같이 하려고 하죠. 트위터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트위터를 인수한 가장 큰 배경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트위터는 이렇게 기존에 규제와 벽의 경쟁을 이겨내야 된다고 해서 미국 당국의 송금 사업자로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트위터 페이먼트 LLC 트위터는 자회사를 통해 미국에서 송금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이런 송금 사업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준비하는 부분들이 트위터도 있고 메탈도 있고 뭐 여러 부분들이 있죠. 이게 이제 레거시 금융 쪽에서의 연결고리를 찾는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류의 지금 준비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밈으로 가격을 들썩들썩하는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위한 준비.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중국의 위챗, 알리페이를 벤치마킹 중이다. 결국에는 페이 시스템들이죠. 그래서 애플페이나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페이류 소매업 관련돼 있는 결제예요. 소매업 관련돼 있는 결제. 이런 페이 쪽에서의 연결고리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런 사업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들을 어떻게 연결시켜 나가는지를 계속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트위터에도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킬 견성을 같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트위터 사용자, 이 커뮤니티를 주축으로 한 금융기관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기존의 레거시 금융하고는 좀 다른 형태가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라이트닝을 접목시킨다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비트코인 라이트닝을 접목시키고 도지를 접목시키면 암호화폐 쪽에서의 결제 그리고 외부 송금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는 거죠. 자, 이게 왜 큰 부분이냐면은 이제 글로벌로 가는 거예요. 글로벌. 이전에 각각의 라이선스를 받은 거는 미국 내 페이먼트거든요. 미국 내 그리고 각각의 자국 내 페이먼트 라이선스를 따로따로 받아야 되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라이선스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암호화폐와 피아트 기존의 통화하고의 연결고리만 해당 나라에서만 라이선스를 받아서 처리만 할 수 있으면 송금 관계에 있어서는 암호화폐를 쓰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송금을 하는 부분들 이미 익숙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국경의 벽도 없는 겁니다. 언어적인 불편함도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죠. 워낙 쉽게 다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넘을 수 없는 벽이기도 했어요. 쉽지 않은 벽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시켜 나가는 비즈니스인 거예요. 이 내용들이 결국은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이게 자국 내, 미국 내에서만 영업을 하겠다, 이런 류의 사업을 비즈니스를 형성하겠다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글로벌 전체 시장을 잡아가겠다고 하는 전제하에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도지를 둘러싼, 그리고 트위터를 둘러싸 있는 여러 가지 행보들은 앞으로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부분에서는 결제 시스템은 코인은 도지를 쓴다라고 얘기를 돼 있고요. 뭐 중점적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 라이트닝에 대한 내용들도 자주 나옵니다. 결국에는 도지는 얘에서 일로 포커시킨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 이 모든 시장의 기축이라면은 좀 그렇지만 근본 되는 부분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 요소도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런 종목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근원은 비트코인이다. 근원은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고 거기에 서브로서는 코인을, 도지코인을 쓰려고 하겠죠.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와 도지를 둘러싸 있는 여러 좀 어글로성 행위, 그리고 뭐 여러 의견들 내는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타이틀은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 SEC와의 소송이, 지난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 소송에서 승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3월 말에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직 판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아직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미 이제 정부 당국이죠. 선물 거래, 상품 거래 위원회에서도 암호화폐가 모두가 증권은 아니다. 상품으로 자기들이 관할권 싸움을 시작을 하는 멘트들을 치기 시작했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SEC 측은 비트코인 빼고는 모두가 다 증권이다. 그러면서 이더는 또 상품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몇 개의 종목들 외에는 다 그쵸, 증권이다 라고 못을 받고 있었죠. 그 과정에서 리플과의 소송이 지금 중요한 부분들인 거예요. 여기에 리플이 이제 패소하는 형태가 돼버리면 암호화폐 쪽에 규제가 본격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리플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소송전의 결과가 곧 나온다는 기대감에 따라서 리플이 들썩들썩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관련되었고 뭐 유튜브에는 뭐 또 사기성 어떤 액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약식 판결이 종결될 것으로 일단 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뭐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그래서 요 SEC가 승소하더라도 리플은 항소를 진행할 거라 리플 가격 자체에 큰 타격 받지 않고 유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부분보다는 사실은 여기죠. 증권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면 사실 리플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리플의 이 움직임이 이번 23년도 암호화폐 쪽에 붐을 일으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리플의 소송 결과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관련돼 갖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거래량 자체를 추월하고 있는 움직임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적인 측면을 보면 나쁘지 않은 거죠.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리플의 전체 움직임을 보면, 차트적인 움직임을 보면 사실은 21년도 때 다른 종목들이 큰 폭으로 갔었던 그 구간에 절반 정도밖에 못 갔어요. 리플은. 그래서 21년도에 움직임이 리플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차트적인 관점입니다. 차트적인 관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게 승소가 되는 형태로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앞에 못 갔던 구간과 새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걸 보는 거예요. 그 폭은 상당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상당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보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4월에 나올지 5월에 터질지 아니면 하반기로 이어질지 그 부분까지는
뭐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여기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크나큰 상승세는 시장 전체에 영향을 크게 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에 대한 부분들에서 존 디튼 리플 소송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뭐 시나리오 여러 개 나왔습니다. 5개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리플 승소, 최고의 시나리오죠. 리플에서. 그리고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리플의 승소, 깔끔하게 승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가 2013년에 리플은 증권이었다. 근데 2차 시장 판매, 이때는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시장에 암호화폐에 많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2017년, 16년 후반, 2017년 이때 많이 시장에 참여했습니다. 이때 많이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리플은 그 전에 또 많이 활용이 됐어요. 어디로? 다단계로. 국내 같은 경우도 다단계,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해외에서 판매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때 2013년 이때는 리플사가 투자를 유치하고 리플 판매 행위가 증권법 위반이다, 미등록 증권으로 돼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합의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돼 있었어요. 합의를 한다, 부분 합의를 하고 SEC 측과 합의를 하는 식으로 벌금을 내고 마무리를 지을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은 21년도, 22년도에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일단 리플사 측에서는 지금 계속 승소 쪽을 보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가 대법원 공판으로 청구의 배심원의 결정을 구하는 것. 지금 현재는 약식 재판인데 이걸 대법원 공판으로 넘겨버리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리플에게 증권선이 없다. 이때는 배심원 이제 설득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네 번째 시나리오가 2013년 당시 리플사의 리플 판매를 증권으로 선언한 한편 2차 시장에서 판매된 리플에 대한 경우는 일단 판결에서 배제한다. 부분 승소, 부분 패소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일정 부 벌금은 내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지난 21년, 22년도의 합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왔어요. 법적 타결, 합의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리플의 승소겠죠. SEC 쪽의 승소가 되겠죠. 이때는 그 전에 받았던 LBRY 토큰 판례를 근거로 항소를 이어갈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 묘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2차 시장에서 판매된 리플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면서 여기는 일단은 증권이 아니었다, 앞에는 증권이었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적당하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한 승소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완전한 승소보다는 이런 류의, 그러니까 1차는 증권, 2차는 증권 아니다, 2차 판매는, 자, 이런 부분들로 전개될 개연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꾸준히 법조계에서는 꾸준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플의 소송이 아직 끝을 맺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리플이 약간 주춤주춤하는 모습이에요. 주춤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차트적으로는 리플의 움직임에서는 박스권 움직임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저항을 돌파하기 위한 박스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보진 않고요.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는 추가 상승 여지를 충분히 살피고 위로 돌파 개연성 움직임이 이어지는지 살펴야 되겠죠. 이번 주에 리플에서 추가 조정이 이어진다면은 그때는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리플에서도. 하지만 지금 현재는 아직 추세가 꺾이진 않았다. 일봉 차트의 추세가 꺾인 건 아니더라. 차트적 의견입니다. 기술적 분석상의 차트적 의견은 그렇다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리플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현재 일정이 잡혀 있죠. 4월 12일 날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이더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 상하이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기존에 이제 머지를 통해서 스테이킹을 했었는데, 이 스테이킹하는 과정들에서 출금이 안 됐어요. 이제는 스테이킹하고 출금이 자유롭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로 진행이 되는 게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 스테이킹된 이더의 출금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스테이킹이 늘어날 거다는 측면이 있고, 기존에 스테이킹 됐던 물량 때문에 그때 고점에서 매도 못했던 물량들이 있다. 이 물량들이 시장에 매도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 두 얘기로 지금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하이 업그레이드 쪽에 보면은
결국에는 이더 출금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 예. 그래서 예전에는 머지는 포스의 구현에는 성공했지만 이더 예치가 가능하지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펠라 업그레이드로 인출이 구현되면 은행의 예금, 대출처럼 이더의 예치, 인출을 둘러싼 탈중앙화 금융의 고도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유동성 스테이킹 파생 상품 LSD, 유동성 스테이킹 파생 상품이라는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의 새로운 영역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들의 핵심은 당장의 이더 물량이 출금되는지 여부가 사실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당장 가격에는 영향을 주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 이게 논리의 핵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격에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출력이겠죠. 하지만 이더리움의 이번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전에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부분들에서 이더의 디파이,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가 본격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더리움에서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위한 디파이용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속된 말로 쌈싸 먹는다는 얘기예요. 본체인에서 대장이 나선 거예요. 대장이 나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기로 이더리움으로 재차 예치 금액들 전체 금액의 큰 자금들이 이더리움 쪽으로 다시 들어올 개연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얘기를 들고 저도 뭐 거기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 이견은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뭐 당장에 매도 물량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제한도 있고요. 여기 제한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최악을 가정해도 하루에 57,600개 이더만 출금 가능하다. 스테이킹 글린거에서 디파이 쪽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들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 블록체인 대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중장기적으로. 이 경우는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 갖고는 이더가 필요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더의 수요가 올라가고 이더의 포스 이후에 이더의 채굴 민팅 수량은 줄어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더의 가격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해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여기에서는 가격이 출렁일 때는 리스크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던지겠죠. 그게 패닉셀이든 뭐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증권성 관련해서 미국의 SEC 쪽에서 스테이킹 하지 마라. 스테이킹은 기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스테이킹에 대해서는 단속하겠다라는 의사를 올해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제재를 했고 코인베이스에서는 일단 스테이킹 부분에 대해서 좀 중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SEC 측과의 규제 리스크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스테이킹 물량이 풀린 이 부분들 때문에 기관들 미국 내 기관들에서 단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더 물량을 처분할 거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더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다라는 내용들이 이것도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이유로 현실적인 부분 요소이기도 해요. 그게 SEC 쪽에서 4월달 부분부터 미 회계 기준으로 들어가는 시점부터 단속을 진행을 할 거다라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는 다른 경쟁 블록체인 대비해서는 우위를 점하는 건 확실하고 여기로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 될 개연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의 가격에 아주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걸로 봅니다. 하지만 이 단기적인 요소에 스테이킹 물량이 풀린다는 측면하고 그리고 SEC 쪽에서의 스테이킹 부분에 대한 단속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여부는 저도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다. 그거는 이제 단기 리스크가 되겠죠. 단기 리스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되어 나가는지를 시장에서 나오는 기사들이 나오면은 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이 준비했던 내용은 지난 3월 16일 날 이루어졌던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한국경제법학계 그리고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최했던 디콘 2023
이 부분입니다.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라고 나와 있죠.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 여기에서 뭐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현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 논의가 좀 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참여자들이 일단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게는 증권형 토큰, STO에 대한 부분, 그 내용에 대한 현안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었던 거고요. 기존에 STO를 하게 될 경우에 이 지금 현재까지를 봤을 때는 증권사 쪽에서의 새로운 수익 구조 그리고 이런 디지털 화폐로의 진입 입구를 마련해주는 정책적 요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역시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블록체인으로의 시스템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래소들이죠. 이들을 배제시키지 말자. 이들도 여기에 대해서 선행해서 이미 충분히 시스템도 갖추고 여러 선행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들도 고려를 하는 정책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들이 협의가 된 것 같고요. 근데 뭐 이건 정책적으로 아직 진행된 건 아닙니다. 서로 컨퍼런스에서 얘기한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또 뉴스에 나왔던 기사들 중에 하나 보면 지방은행들이 협력해서 원화마켓 사업자를 좀 더 늘리는 방향을 고려해야 된다. 현재는 가상자산 사업자 법에 제한이 엄청 심해요. 제한이 심하고 여기에 이제 원화 계좌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허들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금융기관들, 은행들하고 거래소와의 연결해서 보면은 흡사 갑을 관계처럼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은행도 하고 싶지만 금융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요구하는 기준도 높고 허들도 높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국내에 있는 몇 개 업비트, 뭐 코인원, 빗썸, 코빗 이런 몇 개 업체들, 그 다음에 고팍스 뭐 이런 몇 개 거래소만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다 비트마켓을 운영하고 있죠. 그럼 비트마켓은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접근성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뭐 고사 직전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죠. 통폐합도 한다. 원화를 열기 위해서 많이 간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이들의 활로를 지방은행들 얼마 전에 대구은행하고 연결해서 뭐 얘기하고 있다. 뭐 캐셔레스트 뭐 이런 그 거래소들이 예전에 중소형 거래소들이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접근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원화마켓 사업자들이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고려를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지금 현재 은행들은 실명 계좌에 협력하려는 용의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원화마켓 자격 획득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주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공개 IEO라고 합니다. IEO. 뭐 상장이죠. 거래소 상장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상장 작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권한이 좀 더 강화되고 필요하다. 지금은 여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빈약합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여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제어를 하는 형태고, 그래서 기존의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서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는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불투명한 요소들이 많죠. 상장피를 받는다든지 이런 불법적 요소들, 이런 내용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단속들이 얼마 전에 뉴스에도 또 코인원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이 뭐 기사에도 나오듯이 이런 관리 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원래 이런 부분들 이전에는 거의 무주공산이었고 그들이 그 부분들을 갑질의 하나 형태로서 활용을 했었거든요.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는 부분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안 되게 투명하고 좀 제대로 되어 있는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완, 그래서 관리감독 권한이 좀 더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개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많이 됐던 거고요. 여기 뭐 디콘 2023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 네이버나 구글에서 또 검색을 해보시면 또 많은 내용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안에 실제로 문답을 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눴던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오늘 4월 5일 오늘의 주간 이슈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